푸아로 사건을 거부하다. 다음날 에르큐 푸아로는 조금 늦게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차에 들어섰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식사를 한 다음에 런던으로 그를 불러들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훑어보며 오전을 보냈다. 같은 방을 쓰는 청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있던 부쿠가 맞은편의 빈자리로 친구를 불러들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푸아로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제공받는 특석이란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 맛 또한 아주 훌륭했다. 달콤한 치즈크림을 먹고 나서야 부쿠는 배를 채우는 것 이외의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관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배가 부른 거였다. 부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내게 발자크 같은 글재주가 있다면 이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 텐데. 부쿠는 손사래를 쳤다. 멋진 생각이로군요. 그렇죠. 이만한 소설은 아직 쓰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낭만적인 소설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계급과 국적과 나이가 다 다르죠.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먹고 자고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각자의 길로 가서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사고라도 나면 푸아로가 말했다. 오, 안 돼요. 당신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잠시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연결고리로. 포도주 한 잔 더 하죠? 서둘러 포도주를 입에 들이부으며 부쿠가 말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는군요. 소화 불량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시리아의 음식이 내 위에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요. 푸아로가 동의했다. 푸아로도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뒤로 기대어 차분하게 식당차 아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부쿠의 말대로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13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푸아로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 맞은편의 식탁에는 세 남자가 앉아 있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레스토랑 급사가 재빨리 움직여 한 곳에 모아놓은 모양이라고 푸아로는 생각했다. 체격이 크고 거무딕틱한 이탈리아인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 마르고 말쑥한 영국인은 잘 교육받은 하인인 듯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국인 옆에는 덩치 큰 미국인이 화려한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사업상의 여행인 듯 했다. 크게 한탕 벌렸어야 했소. 미국인이 커다란 코맹맹이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인이 이쑤시개를 빼내더니 맘대로 휘둘러댔다.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영국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기침을 했다. 푸아로는 계속 주위를 살펴보았다. 조그만 식탁에는 푸아로가 여태껏 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추하게 생긴 늙은 여자가 몸을 곳곳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혐오감을 주기보다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색다른 추함이었다. 그녀는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목에는 진짜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진품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반지를 잔뜩 끼고 검은 담배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아주 조그맣고 비싼 검은 토끼 모자는 그 아래의 누런 두꺼비같이 생긴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하고도 분명하지만 권위적인 말투로 급사에게 주문하는 중이었다. 생수 한 병과 오렌지 주스를 큰 잔에 담아 내 객실로 갖다 주면 고맙겠군요. 저녁 식사는 양념 없이 데친 닭과 삶은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당연히 급사 역시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살짝 머리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푸아로의 시선과 마주쳤지만 기부인답게 냉연히 스쳐 지나갔다. 부쿠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가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이지요? 러시아인입니다. 남편이 혁명 전에 모은 큰 재산을 해외에 투자했답니다. 국제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는 거부죠.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독히 못생겼지만 위풍당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아로도 수긍했다. 다른 커다란 식탁에는 메리 더베넴이 2명의 여자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격자무늬 블라우스와 트위드 치마를 입은 키가 큰 중년 여성이었다. 색이 바랜 풍성한 노란 머리를 질금 묶고 안경을 썼는데 양처럼 긴 얼굴엔 온화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세 번째 여자는 쾌활한 얼굴을 하고 있는 뚱뚱한 중년 여성으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리고 단조로운 어조로 숨 한 번 쉬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내 딸은 이렇게 말했죠. 이 나라에서는 미국식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게으른 것은 천성이라고요. 그런 방법으론 이 사람들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들도 놀랄 거예요. 교수진도 훌륭하죠. 난 교육이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서구 사회의 이상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가르칠 거예요. 내 딸 얘기로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곁이 작은 식탁에는 아르버스넛 대령이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메리 더베넴의 뒷머리에 못 박혀 있었다. 함께 앉는 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어째서 함께 앉지 않았을까? 아마도 메리 더베넴이 꺼렸을 것이라고 푸아로는 생각했다. 가정교사란 직업은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혼자서 생계를 꾸리는 여자라면 더욱 그랬다. 푸아로의 시선이 식당차 저쪽으로 옮겨갔다. 건너편 벽 쪽 자리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넓적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독일인이거나 스칸디나비아인일 거라고 푸아로는 생각했다. 아마도 독일인 하녀인 듯 했다. 그녀 뒤엔 한 쌍의 남녀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 활기찬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남자는 느슨한 트위드 천으로 된 영국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국인은 아니었다. 푸아로에게는 뒤통수만 보였지만 머리의 형태와 어깨의 윤곽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남자가 갑작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푸아로는 그의 옆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길고 멋진 수염을 기른 아주 잘생긴 30대 남자였다. 반면 맞은편의 여자는 앳되어 보였다. 어림잡아 20살쯤? 몸에는 딱 맞는 검은 코트와 치마, 하얀 공단 블라우스를 입고 검고 예쁜 작은 토크 모자를 최신 유행에 맞춰 잔뜩 내려쓰고 있었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풍기는 얼굴, 하얗단 못해 창백해 보이는 피부, 커다란 밤색 눈, 칠흑같이 검은 머리 여자였다. 그녀는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 중이었다. 손톱에는 진한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했고 백금에 에메랄드가 박힌 반지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요염한 매력이 풍겨나왔다. 예쁘고 세련된 여자군.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부부일까요? 푸아로의 질문에 부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헝가리 대사관 직원일 겁니다. 멋진 한 쌍이군요. 그 외에도 점심 식사 중인 승객이 2사람 더 있었다. 푸아로와 한 방을 쓰는 맥킨과 그의 고용주인 라쳇이었다. 라쳇이 푸아로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푸아로는 라쳇의 작고도 매서운 눈에 주의하면서 그 위선적인 얼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부크는 친구의 표정이 변하는 걸 알아차렸다. 당신이 야수를 보고 있는 겁니까?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푸아로의 커피가 나오자 부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크는 이미 커피까지 마신 뒤였다. 난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따가 내 방으로 오세요. 함께 이야기나 나눕시다. 기꺼이. 푸아로는 커피를 홀짝이며 독한 양주를 주문했다. 급사는 상자를 들고 돌아다니며 식판을 받는 중이었다. 나이 지극한 미국 부인의 목소리가 호소하는 투로 바뀌었다. 내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식권을 가져가세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10%의 팁을 줘야 하죠.
게다가 저 이상한 음료수나 생수병은 있는데 에비앙이나 비키 같은 음료수가 없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 나라 물만 팔 수 있어서 그럴 거예요. 양처럼 생긴 여자가 설명했다. 글쎄요. 그래도 내겐 이상한걸요? 미국 부인은 자기 앞 식탁에 놓인 거스름돈을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급사가 내게 준 이 별난 물건을 보세요. 니나르라든가 뭐라든가 꼭 쓰레기 더미 같아요. 내 딸의 얘기로는 메리 더베넴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서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떠났다. 아르베스너 대령도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미국 부인도 경멸에 맞지 않던 잔돈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양같이 생긴 여자도 따라 나갔다. 헝가리인 부부는 벌써 자리를 뜬 뒤였다. 식당 차에는 이제 푸아로와 라쳇과 맥킨만이 남았다. 라쳇이 맥킨에게 무슨 말을 하자 맥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차를 떠났다. 라쳇 역시 일어섰지만 맥킨을 따라 나가는 대신 놀랍게도 푸아로의 맞은편 자리에 와서 앉았다. 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쳇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약간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내 이름은 라쳇입니다. 푸아로가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 주머니를 뒤져 상대편에게 성냥갑을 건네주었다. 상대방은 성냥갑을 받아들긴 했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푸아로 씨가 맞으시죠? 푸아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탐정은 그 교활한 두 눈이 말을 계속하기 앞서 자신을 평가하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장 본론으로 뛰어들곤 하지요. 푸아로 씨, 당신에게 일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에르큘 푸아로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요즘 고객을 가려받고 있답니다. 사건도 조금만 맡고 있고요. 당연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아로 씨, 이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푸아로는 잠시 침묵을 지킨 다음 말했다. 부탁할 일이란 게 어떤 일이죠? 라쳇 씨, 푸아로 씨, 난 부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부자이지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오르면 적이 생기는 법입니다. 나에게도 적이 하나쯤 있습니다. 적이 한 사람 있다고요? 그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라쳇이 날카롭게 물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당신 말대로 한 남자가 적이 생길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면 대개 그 적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법이지요. 라쳇은 푸아로의 대답에 안심한 눈치였다. 라쳇이 재빨리 말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이 숫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안전입니다. 안전이라고요? 푸아로 씨, 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래봬도 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요. 라쳇은 코트 주머니 속의 자동 권총을 슬쩍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난 협박 따위에 굴할 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푸아로 씨, 당신이 도와준다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큰돈이란 것을. 푸아로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긴 채로 라쳇을 쳐다보았다. 완전히 무표정했으므로 상대방은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푸아로가 말했다. 라쳇 씨, 안타깝지만 당신 뜻에 따를 수가 없군요. 상대방은 교활한 시선으로 푸아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보시지요. 푸아로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일을 하면서 행운이 따라준 덕분에 난 생활을 즐길 만한 충분한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나의 흥미를 끌만한 사건들만 받고 있답니다. 꽤 배짱 있는 분이로군요. 2만 달러면 푸아로 씨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돈을 더 달라고 버티는 거라면 잘 안 될 겁니다. 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라쳇 씨. 내 제안이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당신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쳇 씨. 그 말을 남기고 푸아로는 식당 차를 떠났다.